호메로스가 다 담기다니 일리아스와 오디세우스의 그 많은 모험이 프리아모스 왕국의 적이었던 오디세우스 말이야. 그 모든 것이 양피 한 조각에 갇혀버리다니 겨우 자그마한 몇 장으로 접은 양피 조각에 세상에서 오직 단 한 명의 작가나 시인을 꼽으라면 셰익스피어, 단테, 괴테 이들도 물론 탁월한 시인이면 틀림없지만 가장 좋은 대답은 아마도 호메로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제 아무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감정들과 성격과 인물들을 창조해냈다고 하더라도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을 통해 그토록 많은 인물들과 대규모의 전투씬들과 심오한 역사관과 사상들을 담아냈다고 하더라도 저 까마득한 옛날 눈먼 음유 시인이었던 호메로스가 남겨놓은 양대 서사시와 비교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런 대비가 어딘가 잘못된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게 됩니다. 그만큼 호메로스가 인류 문명이 남겨놓은 유산이 탁월하고도 심원하기 때문일 테지요. 호메로스가 쓴 양대 서사시 가운데 본편이라고 할 만한 일리아스만 하더라도 이 작품 속엔 고대의 숱한 전설적인 영웅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온갖 신들이 총망라하다시피 등장합니다. 트로이아 전쟁은 외관상으로는 인간들이 벌인 전쟁이었으나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신들의 전쟁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 유명한 헬렌의 납치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신들의 사소한 불화 때문에 빚어졌던 일이 아니고 무엇이었던가요? 신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우스는 바다의 여신인 테티스를 사랑하지만 그녀가 아버지보다 더 강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는 일찌감치 마음을 접고 그녀를 아이아코스의 아들 펠레우스와 결혼시킵니다. 이 펠레우스가 바로 일리아스의 주인공인 아킬레우스의 아버지였지요. 펠레우스와 여신 테티스의 결혼식엔 당대의 온갖 저명인사들이 두루 참석했지만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앙심을 품은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주특기를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결혼잔치에 참석한 여신들 사이에 문제의 황금사과를 툭 내던지는 묘수를 부렸지요. 그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과 하나리 어마어마한 대사건으로 발전되리라는 건 불보듯 뻔했습니다. 여신들은 사과를 보자마자 서로 앞다퉈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트로이아의 왕자였던 파리스에게 심판을 받게 되지요. 이게 바로 저 유명한 파리스의 심판이었습니다. 여신들은 그 황금사과를 차지하기 위해 각자 자신들에게 어울릴 만한 달콤한 반대급부로 파리스를 유혹하지요. 헤라는 아시아에 대한 통치권을, 아테네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아프로디테는 절세 미인을 아내로 주겠다면서 자신을 밀어달라고 호소하지요. 그러자 파리스는 그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건네주고 파리스는 그 여신의 도움을 받아 이미 다른 남자의 부인이었던 절세 미인 헬레네를 얻게 되고 트로이아와 그리스 연합군은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결국 파멸적인 10년 전쟁에 뛰어들게 되지요. 고대의 숱한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해 유일한 탐구심을 발휘했던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가 이 대사건을 모른 채 할 리는 없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입심으로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멋지게 요약했습니다. 이 수천 수만의 무장한 인간들의 가공할 장비, 그 맹위, 정열, 용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원인으로 일어나서 가벼운 인연으로 사라지는가를 고찰해보면 기가 막힐 일이다. 파리스라는 사람 때문에 저 처참한 전쟁이 그리스와 외족 국가 사이에 야기되었다고 전한다. 아시아 전체가 파리스의 오입질 때문에 전쟁으로 불타버려 파괴된 것이다. 단 한 남자의 시기심, 울분, 쾌락, 가족 간의 질투 등 수다스런 많은 둘이 서로 핥히며 대들게 할 만큼 썩나게 해도 못되는 원인들, 이것이 전쟁의 핵심이며 직접적인 원인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전쟁이 있다면 그건 바로 트로이아 전쟁입니다. 그 누가 용맹무쌍한 아킬레우스와 꽤 많은 오디세우스와 트로이아의 왕자 헥토르를 모를 것이며 그 누가 트로이아의 목마를 모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유명한 고대의 전쟁도 자세히 따지고 보면 결국 신들의 집안 싸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싸움의 원인 제공자인 헬레네는 족보로 따지자면 엄연히 제우스의 딸이었습니다. 스파르테 왕 튠다레우스와 그의 아내 레다 사이에는 2남 2녀가 태어났는데 클리타임네스트라와 헬레네와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우스가 그들이지요. 그런데 제우스가 백조의 모습을 하고 레다에게 접근한 까닭에 흔히 헬레네와 쌍둥이 남자 형제들은 제우스의 자식들로 인정받습니다.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는 훗날 로마의 수호신으로도 인정받아 로마 시내를 대표하는 건축물에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지요. 헬레네의 언니인 클리타임네스트라는 트로이아 전쟁 때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의 아내였고 헬레네는 아가멤논의 아우 메넬라오스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제우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딸이 자신의 사위를 배신하고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멀리 트로이아까지 도망친 사건을 해결해야 할 입장에 빠진 셈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랑했던 여신인 테티스의 간절한 호소 때문에라도 자신이 그 전쟁에 적극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테티스는 고대 그리스 최고의 영웅인 아킬레우스를 낳았는데 하나뿐인 자식이 트로이아 전쟁에 참전한 이후 혁혁한 무공을 세웠음에도 그리스군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으로부터 부당한 처사를 당하자 곧바로 제우스를 찾아가 무릎을 붙잡고 간청합니다. 전쟁터에서 죽을 운명을 타고난 명짧은 자신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라도 어떻게 하든 아킬레우스의 명예를 드높여 달라고 말이지요. 제우스는 일이 그렇게 되도록 우선 아킬레우스가 전쟁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에 트로이아 군대가 분발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 내내 수세에 몰려있던 트로이아 군대는 전세를 뒤집었고 그리스 군대는 해안까지 밀려나 자신들이 타고 온 함선들이 모조리 불에 탈 위기에까지 내몰리죠. 이처럼 제우스와 테티스는 트로이아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데 이들 말고도 그리스 군대를 편드는 신들은 여럿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와 제우스의 딸인 아테네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두 여신들은 이미 파리스의 심판에서 아프로디테에게 보기 좋게 한 방 먹었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아테네는 전쟁의 여신이니 고비 때마다 자신의 전투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제우스와 형제 사이인 포세이돈 역시 그리스 편이었습니다. 대지를 흔드는 신인 포세이돈은 과거에 한때 트로이아의 성벽을 튼튼하게 쌓아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트로이아 왕이었던 라오메돈의 부탁으로 1년 동안이나 성의껏 도와줬지만 성벽이 완성되자 라오메돈은 약속한 보수를 주지 않고 포세이돈을 몹시 박대했습니다. 그때의 일을 회상하는 포세이돈의 하소연을 잠시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아폴론을 향해 대지를 흔드는 통치자가 말했다.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생각이 모자라고 그래요. 그대는 여러 신들 중에 우리 둘만이 일리오스에서 고생하던 일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가? 그때 우리는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 오만한 라오메돈에게 가서 정해진 보수를 받기로 하고 만 1년 동안 그자를 위해 봉사했고 그자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었지. 나는 트로이아인들을 위해 그들의 도시가 함락되지 않도록 도시 주위에 넓고 더없이 아름다운 성벽을 쌓아주었고 포이보스여, 그대는 숲이 우거지고 주름이 많은 이레산의 계곡에서 걸음이 느리고 뿌리 굽은 솥대를 먹였지. 하지만 즐거운 계절들이 보수의 기한을 다 채웠을 때 무서운 라오메도는 우리에게서 보수를 전부 빼앗고는 협박하며 우리를 내쫓았지. 그는 우리의 손과 발을 함께 묶어 멀리 떨어진 섬에 갖다 팔겠다고 위협했지. 그리고 그는 우리 둘의 귀를 청동으로 자르겠다고 공언했지. 라오메돈 왕은 요즘으로 치자면 악덕 임금 체불업자나 다름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실컷 부려먹었던 사람들이 막강한 아폴론과 포세이돈이었으니 라오메돈은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를 친 셈이었습니다. 라오메돈의 아버지는 일로스였고 이 이름에서부터 일리아스라는 이름이 생겨났지요. 할아버지는 트로스였는데 이 이름에서는 트로이아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라오메돈 왕의 약속 불이행은 비단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습범이었던 거죠. 그는 자신의 딸이 바다 괴물에게 붙잡히자 딸을 구해주면 명마들을 주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때 사기를 당한 인물은 그 유명한 헤라클레스였습니다. 열이 잔뜩 받은 헤라클레스는 약간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 트로이아를 손쉽게 함락하고 라오메돈과 그의 아들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트로이아 전쟁 때의 왕이었던 프리아모스 대왕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이때 바다괴물로부터 라오메돈의 딸 헤시오네를 구한 뒤 부하장수 텔라몬에게 주었고, 헤시오네는 그리스군의 명공이자 큰 아이아스의 이복 동생인 테오크로스를 낳았습니다. 트로이아 전쟁에는 텔라몬의 두 아들인 큰 아이아스와 테오크로스는 물론이고 헤라클레스의 아들까지도 전쟁 영웅으로 활약하는데, 포세이돈과 아폴로는 이들 영웅들의 아버지가 팔팔하던 젊은 시절부터 이처럼 다양한 사건들로 이래저래 엮여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다시 신들의 전쟁 이야기로 되돌아오지요. 방금 일리아스에서 인용한 시구에서 보듯이 아폴론과 포세이돈은 한때 트로이아의 튼튼한 성벽을 함께 쌓아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폴로는 트로이아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도리어 트로이아를 편들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아폴론의 사제였던 크리세스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전쟁통에 붙잡혀간 자신의 딸을 구하려고 아가멤논을 찾아갔지만 거기서 난폭하게 쫓겨났기 때문이죠. 아폴로는 자신을 위해 신전을 짓고 제물을 바친 사제의 간절한 청탁을 듣고 전쟁 내내 트로이아를 도와줍니다. 자신의 주특기인 날카로운 화살들로 그리스인들을 괴롭히고 그리스 군대에 역병이 돌게 만든 것도 아폴론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쟁이라면 아무런 계획도 절제도 없이 마구 뛰어드는 전쟁의 신 아레스까지 트로이아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는 만용이 지나쳐 그리스군 장수 디오메데스의 창에 부상당하기도 하고 오토스와 에피알테스 형제에게 13개월 동안이나 포로로 붙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신의 입장에서 보자면 채통이 말이 아니지요. 아레스는 또한 헤파이스토스의 아내인 아프로디테와 미래를 즐기다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고안한 교묘한 그물에 갇혀 신들의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레스가 애인 아프로디테와 함께 트로이아 군대를 편들고 오쟁이진 남편인 헤파이스토스가 그들에 맞서 그리스 군대를 편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헤파이스토스는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우스에게 크나큰 선물을 안기는데 무구마저 잃어버린 아킬레우스를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창과 방패와 투구와 정강이 바지 등 제구 일습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지요. 그 전에 아킬레우스는 전쟁을 보이콧하던 와중에 절친인 파트로클로스에게 자신의 무구를 몽땅 빌려줬는데, 그가 헥토르와 싸우다가 그만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아킬레우스의 무구까지도 한꺼번에 다 빼앗기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트로이아 전쟁은 외견상으로는 한 남자의 오입질 때문에 빚어진 인간들 사이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지만, 음유시인 호메로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들의 뜻이었노라고 노래합니다. 한낱 필멸의 인간들이 어찌 감히 신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면서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넌지시 충고하는 셈이지요. 그러나 인간들은 비록 필멸의 존재라고는 하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언제나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나 제우스의 아들로 인정받았던 헤라클레스와 같은 영웅들 또한 자신들의 운명을 미리 알고도 불굴의 인내와 노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지난한 과업들을 이룩해 냈습니다. 참혹한 트로이아 전쟁이 끝나고도 10년을 더 방황한 끝에 고향 이타케에 당도한 오디세우스나
불구덩이 속에서도 아버지를 등에 업고 트로이아를 빠져나와 갓난 신고 끝에 로마 건국의 기틀을 마련한 아이네이아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웅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는 방대한 등장인물들은 물론이고 온갖 상세한 지명과 사건들 사이의 뚜렷한 인과관계 등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서 이 이야기가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눈먼 음유 시인이었던 호메로스가 고대로부터 오랫동안 전승된 이야기에 자신의 창작 솜씨를 덧붙여 꾸며낸 이야기인지 도무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일리아스의 초반부에 마치 거대한 진입장벽처럼 버티고 있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 유명한 함선 목록만 살펴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토록 구체적인 연합군의 함선 목록이 실제적인 사실의 뒷받침 없이 어떻게 꾸며질 수 있을까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을 정도로 그 목록이나 함선의 숫자들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어디서 누가 몇십 척씩 이끌고 왔다는 설명이 그리스 군대에서만 29차례에 걸쳐 낱낱이 소개되고 함선들의 숫자는 3척, 7척, 9척까지도 일일이 따로 소개한 끝에 도합 1186척에 이릅니다. 척당 80명씩만 잡아도 무려 10만에 가까운 대군이 트로이아 땅에 집결한 셈인데 그토록 많은 군대와 말들을 먹일 식량이 10년 동안에 어떻게 조달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지요. 그러니 실제와 허구와 상상이 이처럼 한꺼번에 절묘한 있는 고대의 문학작품도 찾기 어렵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그토록 훌륭하고 완벽한 고대의 영웅 서사시라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마저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호메로스가 아무리 교묘한 솜씨로 이들 영웅들의 과거와 미래까지도 자주 엿보게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독자들은 일리아스를 아무리 거듭해서 읽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트로이아 전쟁을 둘러싼 이야기를 일부분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가령 파리스의 심판으로부터 비롯된 전쟁이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의 불화 때문에 그리스 군대의 패전 위기로 내몰렸다가 아킬레우스의 절친인 파트로클로스의 참전으로 다시 재역전되고 파트로클로스가 헥토를 마저 죽이겠다고 덤벼들다가 전사하고 절친을 잃고 비탄과 분노에 휩싸인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죽이고 트로이아 군대의 핵심이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헥토르를 잃고 비탄과 절망에 빠진 프리아모스가 아들의 시신을 돌려받기 위해 호롤단신 아킬레우스를 찾아가고 아킬레우스의 막사에서 극적으로 회동한 두 사람이 동병상련을 느끼며 함께 꺼이꺼이 울고 난 뒤에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주고 잠정적인 휴전 상태에서 헥토르의 장례를 무사히 치른다는 얘기 말이지요. 일리아스는 딱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니 독자들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아무리 열심히 읽더라도 궁극적으로 영웅 아킬레우스가 과연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고 그때 그토록 훌륭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어머니 테티스의 비탄과 고통이 얼마만큼 컸고 10년 동안이나 함락하지 못한 트로이아를 무너뜨리기 위한 극비작전이었던 트로이아의 목마가 누구의 아이디어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트로이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함락된 끝에 비참하게 무너졌으며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 군대가 어떤 방식으로 전리품들을 나눠 가진 끝에 귀향길에 올랐으며 또 각자 귀향길과 자신의 궁궐에서 어떤 비참한 운명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나머지 이야기들은 호메로스의 관심 영역 밖이었을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일리아스가 훨씬 더 방대한 전체 이야기의 일부라는 사실을 한 번쯤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의 수많은 영웅 서사시가 얼마만큼 많이 존재했는지 고대의 트로이아 전쟁을 둘러싼 거대한 이야기가 얼마만큼 인류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호메로스의 양대 서사시를 거대한 전체 속의 일부로서 들여다볼 때 보다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를 연구한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트로이아 서사시권이라는 큰 전체의 일부분입니다. 하나의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 서사시들은 모두 8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요. 지금부터 간략하게나마 이들을 살펴보지요. 그 첫 번째는 퀴프리아입니다. 여기서는 이른바 파리스의 심판에서부터 그리스군의 트로이아 도착까지를 취급합니다. 우리가 일리아스를 통해 희미하게나마 그 전말을 알고 있는 황금의 사가 이야기 또한 퀴프리아에 자세히 담겨 있으리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일리아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일리아스의 다음 이야기가 제일 궁금한데 그 내용이 바로 세 번째인 아이티오페스에서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아킬레우스가 여인족 아마조네스의 여왕 펜테실레이아와 아이티오페스족의 왕 멤논을 죽이고 나서 자신도 아폴론 또는 파리스가 쏜 화살에 죽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등장하는 멤논이라는 인물은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 제법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대 이집트의 도시인 테베에는 그의 이름을 딴 거대한 석상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을 정도인데 오이디푸스 왕이 다스렸던 고대 그리스의 도시 테바이도 이집트의 테베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하지요. 그런데도 호메로스 일리아스에서는 이 인물의 이름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이집트의 고대 도시 테베에 갔을 때 멤논의 거상을 직접 본 일이 있었지만 그에 관한 이야기라고는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의 월든을 읽을 때 잠깐씩 들어본 게 다였습니다. 그가 새벽의 여신 에오스의 아들이며 헥토르가 죽은 뒤에야 뒤늦게 트로이아 전쟁에 참전했다가 아킬레우스에게 죽었고 나중에는 제우스의 배려로 불사의 존재가 되었다는 정도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리아스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포함하는 거대한 전체인 트로이아 서사시권의 일부를 장식하는 핵심 인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인물의 이름을 붙인 거대한 석상이 이집트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트로이아 서사시권이 얼마나 방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인류 문명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새삼 반증하는 셈입니다. 트로이아 서사시권의 네 번째인 소일리아스와 다섯 번째인 일리오스의 함락에는 아킬레우스가 죽은 뒤 그의 무구들을 놓고 오디세우스와 아이아스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야기인 무구 재판과 트로이아의 목마 작전에 따라 트로이아가 함락되는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대장간의 신인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었다는 그 유명한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두고 그리스를 대표하는 두 영웅이 벌였을 엄청난 경쟁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고대 그리스 비극 시인인 소포클레스의 작품 아이아스에서도 다루고 있고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서도 거듭 자세히 묘사한 덕분에 후세에 널리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숱한 예술작품들이 탄생했음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일리오스의 함락에 등장하는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야말로 트로이아 전쟁을 상징하는 가장 희귀한 창조물인데 오늘날 트로이아의 목마에 얽힌 이야기가 온전히 전해지는 문헌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형편이지요. 그토록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꽤 많은 오디세우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서사시 오디세이아에서도 그 이야기는 그저 흘러간 옛 이야기 중에서 희미하게 잠깐씩 비칠 뿐입니다. 숱한 고대 그리스의 비극 시인들도 트로이의 목마를 핵심 포인트로 삼은 작품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이토록 대중적인 관심을 집중시킨 사물이 온전한 텍스트도 없이 3000년이 넘도록 인류의 기억 속에 지속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례도 찾기 어렵지 싶습니다. 어쩌면 트로이의 목마에 관한 이야기는 고대 로마 시인이었던 베르길리우스가 쓴 아이네이스에서 살펴보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건국 신화를 담은 그 이야기 속엔 트로이아가 얼마만큼 비참한 모습으로 몰락했는지를 빼어나게 묘사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 속에 트로이의 목마가 빠질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라오코온이 수많은 무리가 뒤따르는 가운데 앞장서서 성체 위에서 쏜살같이 뛰어내려오며 멀리서 외쳤습니다. 오 가련한 동포들이여, 그대들은 그토록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요.
그대들은 적군이 배를 타고 떠난 줄 아시오? 일찍이 다나이족의 선물에 음모가 없었던 적이 있나 생각해 보시오. 그대들은 오디세우스를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어서 이 목조물 안에 아카이오이족이 숨어 있거나 우리의 집들을 들여다보고 위에서 시내로 내려와 우리의 성벽들을 공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계략이 숨어 있음에 틀림없어. 말을 믿지 마시오. 테오케로 백성들이여, 그것이 무엇이든 나는 다나이족이 선물을 가져올 때에도 두렵소. 이렇게 말하고 그는 짐승의 옆구리에 널빤지들을 둥그스름하게 이어붙인 복부에 힘껏 큰 창을 던졌습니다. 창은 떨면서 그곳에 꽂혔고 충격이 가해지자 텅 빈 뱃속이 공허하게 울리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뒤틀리지만 않았더라면 신들께서 내리신 운명대로 우리는 아르골리스인들의 은신처를 칼로 열어 젖혔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트로이아는 아직도 서 있을 것이고 프리아모스의 높은 성체여 너도 남아 있겠지. 이제껏 살펴본 트로이아 서사시권의 5편이 전쟁을 노래하는 데 반해 나머지 3편에서는 전쟁 이후의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6번째인 귀향은 오디세우스를 제외한 다른 그리스군 장수들의 귀국을 노래하며 7번째가 바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입니다. 8번째는 텔레고노스 이야기인데 고향 이타케 섬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가 그의 아들 텔레고노스에 의해 살해당하는 이야기를 노래합니다.